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평양 외곽 만경대 인근에 새 주택단지를 건설했다면서 떠들썩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청년들을 동원한 건설장에선 야간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유독 건설 사업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독촉하는 듯한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21일 평양 서쪽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 인근 대평지구에서 살림집 준공식을 했는데요. 대평지구 살림집 건설이 당과 국가의 중대사로 강력히 추진돼서 수도 건설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가 새겨졌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서 상점과 학교, 유치원도 들어섰습니다. 북한은 몇 가구가 입주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달 준공한 화성지구 1단계보다는 작은 규모로 보입니다. 네, 규모는 작지만 북한은 꽤 의미를 두는 듯합니다. 네, 이 지역은 평양 서쪽 외곽이긴 해도 김일성 생가가 직선거리로 3km 근방에 있고 예체능 분야 엘리트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평양과 남포시를 잇는 청년영웅도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북한은 대평지구 건설이 김정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추진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최대 비상방역 기간에도 공사를 중단 없이 밀고 나가도록 하시고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아쉬움도 없는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네,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나요? 이 일대 공사 소식이 처음 나온 건 재작년 10월로 20개월 넘게 공사를 했는데요. 북한은 앞서 공사 소식을 전하며 수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에선 철거민을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철거 세대 주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건설 전선이 평양시 교외에 펼쳐지고 그런 만큼 원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비롯한 노동자 등이 새 집에 입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천지개벽 됐으니까 어디가 어떻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즘 유난히도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하는 듯합니다. 작년엔 송화거리 10,000가구가 완공됐고 지난 4월에는 화성지구 1단계 준공식을 했죠. 올 2월에는 서포지구와 화성지구 2단계, 강동 온실농장 건설 공사도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특히 서포지구에선 대학생들까지 투입돼 야간 지원 돌격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규모되어가는 이 건설장을 무심히 대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하루 일이 끝나면 여기 건설장으로 달려나가곤 합니다. 최근 북한 보도를 보면 건설의 대번영기, 수도건설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매년 10,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 걸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중국과도 교역을 재개를 하면서 건설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건설을 통해서 민심도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건설 외엔 경제 부문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여줄 게 없다는 북한의 한계도 엿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어떤 의도인지 이유를 따져보게 만드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한 매체가 하루 일정의 평양 관광이 인기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기사를 낸 곳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영 기관지인 조선신보인데요. 휴식일 평양 하루 관광이 인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의 이름난 곳을 돌아보는 관광 일정을 신문과 방송, 각종 출판물과 휴대전화에 소개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광은 주로 일요일과 명절을 계기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룡악산과 동명왕릉, 평양타조목장, 문수물놀이장 등이 관광 코스에 포함된다는데요. 유명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연을 관람하는 일정도 있다고 전합니다. 네, 하루 일정이라면 해외 관광객을 뜻하는 건 아니겠군요. 네, 북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한 작년 8월 이후 많은 주민이 휴일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자주 냈는데요. 일요일이면 많은 가정들에서는 문화정서 생활계획을 세우고 휴식의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정서 생활의 일면을 화면에 담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고강도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내수 활성화의 목적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를 복귀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측면이 될 수가 있고. 다만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는 만큼 이런 일정은 평양 주민들에게 한정된 걸로 보이고요.
지방에서 통행증을 끊고 올 수 있는 일부 부유층 등을 겨냥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코로나 기간엔 목격되지 않던 여객기 정비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활동이 곧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선 특이 동향이 감지되기도 했다죠. 네, 자유아시아 방송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기존 발사장에서 3-4km 떨어진 지점에 새 발사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길이 140m, 폭 40m의 발사대 부지가 엿새 만에 윤곽이 드러나고 하루 만에 구조물 지붕이 완성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지붕은 로켓 조립 단계 등 준비 과정을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발사대에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영상을 못 촬영하게 하거나 각종 장비들 보호하기 위해서 했거나 뭐 그렇게 했겠죠. 새 발사장에는 액체 연료 주입을 위한 시설이 보이지 않아 고체 연료 발사를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작년에 사망한 현철의 전 국방성 총고문의 일주기를 맞아 북한이 성대한 추모 행사를 열고 일종의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충신 중의 충신이라는 그의 묘소에 무릎을 꿇고 장미꽃을 바쳤습니다. 요즘 북한 텔레비전은 이렇게 과거의 충신들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넘쳐납니다. 네, 충신은 사실 옛날 왕조 시대에서나 볼 법한 표현인데요. 북한이 요즘 충신을 강조하는 이유,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일 지금부터 현철의 동지 서거 한돌 추모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현철의 북한 전 국방성 총고문의 추모대회.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걸리던 단상 정중앙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현철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 일가를 제외한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총출동해 현철회를 칭송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현철의 동지의 수령에 대한 충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강순남 국방상을 대동하고 현철회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는 왼쪽 무릎을 꿇은 채 뜨거운 마음을 상징하는 장미 한 송이를 놓고 석판에 새겨진 현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담습니다. 현철의 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었습니다. 1년 전 현철의 장례식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파격적으로 직접 관을 메고 시신을 운구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무방비로 확산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봉쇄하는 최대 비상방역 체제에 있을 때였지만 장례식에 수많은 군인과 평양 주민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북한이 사망한 군 원로들을 극진히 예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과 항일 활동을 함께했다는 빨치산 1세대인 오진우, 조명록 총정치국장, 그리고 리을설 등의 장례식도 장갑차까지 동원해 성대한 국장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현철회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예우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현철회 사망 직후 제작된 기록 영화.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현철회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등 각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정문이도 현철의 동지를 하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호위병으로 김일성과 인연을 맺은 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 권력의 핵심부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부터 후계자 수업과 권력 승계 과정에서 후견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 현철에는 10대의 어린 김정은이 후계자,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의 진짜배기 원기둥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안도감, 혁명의 만년대계인 영도의 계승 문제는 걱정이 없다는 확신. 인민군대의 군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관하는데 현철회가 앞장섰던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현철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스승의 범위를 넘어서 김정은 정권의 1등 공신이다. 북한은 군부의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김정은 3대를 지켜온 현철의 일생을 올해는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권에 목숨 바쳐 충성하면 후세의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확실히 보상을 해준다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지속적인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방송은 최근 현찰의 외에도 군, 관료, 과학자, 농민 등 각계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망한 과거의 인물들을 영생하는 혁명 전사라며 영웅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생하는 그 삶이 무엇으로 하여 빛나고 있는가를 세상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위기 속 악조건에도 변함없이 충성과 의리를 다하며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또 과거의 인물들을 후세대가 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아들도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 TV는 7, 80년 전, 4, 50년 전의 인물들의 충성심을 영웅담으로 포장해 되풀이에 내보내고 뒤이어 청년들이 목숨 바쳐 김정은 체제를 보위해야 한다는 선전을 덧붙입니다. 북한 방송이 과거 인물들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시기라든가 해방 직후에 어려웠던 시기에 그 헌신적으로 국가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또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시선을 어려웠던 과거로 돌리고 그때처럼 맨주먹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선전을 강화하는 겁니다. 3대에 걸친 한 가문의 지도자를 80년 가까이 섬긴 이른바 충신을 최고의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미래 세대까지도 과거의 영웅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북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 체제가 자신을 지켜나갈 방법이 충성과 단결밖에 없다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오늘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북한은 어떨까요? 석가탄신일을 기념할까요? 북한이 궁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선 석가탄신일 공휴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라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휴일로 쉬기도 하는데요. 북한은 어떤가요? 저는 석가탄신일 이런 거 전혀 몰랐고요. 석가모니 이런 얘기들은 좀 민간에서 오래 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침마다 이제 등중들이 와서 이제 동냥을 해가고 이런데 저희 어머니 때부터는 그런 게 없어지고 저희 때는 아예 불교라는 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죠. 네, 북한에서 석가탄신일이나 성도절, 열반절 이런 용어가 공식적인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예요. 제가 북한의 어떤 종교에 관한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 그때 제가 종교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에 묘양산, 보현사에서 그 13층 석탑이 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탑도리를 하면서 석가탄신일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로 북에서는 명절로 여긴다.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사찰의 모습도 우리랑 비슷하고요. 네. 그런데 스님도 있고 신자들도 보이거든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우리 남쪽에도 조계종의 경우에는 다 출가를 하실 때 삭발을 다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대처승들의 경우에 그 태고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각종 이런 스님들은
다 머리를 삭발을 안 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광법사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삭발하신 스님하고 삭발 안 하신 분하고 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찰은 종교적 의미가 큰데요. 북한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보시는 건 표훈사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지은 것으로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 코스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표훈사는 670년에 처음 세웠는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자랑이 이제 가득 넘쳐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육사 유족 보도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금강산에 있는 보덕암입니다. 고구려 영유왕 때 보덕 화상이 지었다는데요. 북한은 이렇게 뉴스에서 종종 사찰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보도감은 한 대의 구리 기둥 위에 떠받들려 있는데 그 자태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내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시리즈로 방송하는 역사상식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산대사가 머물던 곳으로 남한에도 잘 알려진 묘향산 보현사 그리고 석탑을 소개합니다. 팔각 13층 탑은 귀중한 유물로서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 정책에 의해서 서중히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TV로 보는 북한의 사찰은 역사 유적, 또 문화재 이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행 장소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전통 불교, 전통 종교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이 오히려 이제 이쪽 그 기독교 쪽은 여러 가지로 체제적인 위협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불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상당히 민족 종교로서 오히려 그 주민들에게 그러한 애국심을 종교를 통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제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특히 문화재로서 불교의 이러한 사찰들을 많이 복원을 했습니다. 예. 네. 북한은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세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찰이 있는 주변에 저도 묘향산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주말이게 되면 그쪽에 올라가 봤어요. 종소리도 청아하고 듣기 좋기도 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걸 보존할까?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웠는데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2명씩 1명씩 들어가서 불상 있는 데서 절도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도 무수한 점집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 가도 자그마한 이런 불상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소원 비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에는 사찰이 몇 개나 있고 승려 수는 얼마나 되나요? 북한 지역의 그 불교 현황에 대한 그 자료가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김일성 대학교의 종교학부에서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종교에 대한 뜻이 있는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 이쪽으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 스님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배치하고 할 때는 조선불교도 연맹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겠죠. 가장 중요한 기구는 조선불교도 연맹 중앙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이분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니다. 그러한 정도로 북한 체제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민들 안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국 전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틀 밑에 조선노동당의 외곽 조직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통제를 받는 거죠. 네. 자,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오늘 북한의 사찰 그리고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남북한의 종교, 불교계의 교류가 활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찰은 남북한 불교 교류의 상징으로 꼽히는 금강산 신계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탄 신계사를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남북의 목재, 돌, 흙을 모아 남과 북이 함께 복원했습니다. (2003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스님들이 남한에 와서 남북한 합동 법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사찰들도 남한의 불교계는 물론 취재진에게도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주무시는 곳이 저 밑에 우배가 집에 있습니다. 우리 우배 스님들은 다 가정생활을 합니다. 출퇴근하시는 거군요. 아직 그 가정을 잃지 않는 스님들도 있고, 물론 가정을 잃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은 불심을 갖는다. 이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했을 때에 종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물음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광법사나 그다음에 보현사에서 가서 만났던 스님들은 그분들은 종교인입니다. 다만 조선 불교도 연명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그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우리도 관광부, 문화체육부 안에 종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과 같은 거죠. 조국 전선의 기관적인 그런 연계를 맺으면서 지시도 받고 보고를 하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상황에서는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렇네요. 장면인데요. 네. 그래도 당시 교류를 했다는 건 뭔가 접점이 있었다는 걸 텐데요. 북한에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궁금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북한이 오래전에 불교는 300년 됐을 때 340년인가 이때 조선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북한의 철학 사상과 맞물리면서 조선식으로 변화 발전된 게 불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한테는 뭐 불교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선전은 별로 저는 들어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불상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절이 나오는 영화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너 불교 이제 신앙을 가져라 이거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적인 걸 보존하고 이런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옛것으로 생각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북한의 그 종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반종교적이다 이렇게만 보는데 그건 아니고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92년에 조선말 대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불교는 동방에 퍼져 있는 세계 3대 종교의 하나. 불타, 부처, 석가모니의 교리를 따르며 그를 교주로 숭상한다. 불타, 부처는 범어로 진리를 깨달은 자 또는 슬기 있는 자의 뜻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신앙으로 보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 불교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교류 기회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남북한 자주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딪혀야 뭐 지원을 하든 역사를 알아가든 뭐든 할 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접촉이 좀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북한은 사실 민간이 없잖아요. 이 민간 부분이 없는데 남북 간의 종교 교류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북한의 종교 기관이나 이분들의 역할이 북한 사회 안에서 민간의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파트너가 당국보다는 부드럽게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 종교 교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교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만큼 남북한 종교계가 다시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는 북한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북한에서 종교의 의미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넷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부가 지정한 통일교육 주간인데요. 이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미래 통일 세대가 될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데요. 첨단 기술까지 동원된 통일 교육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고성의 통일 전망대에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청년들까지 포함된 통일 걷기 대회의 참가자들로 통일 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본 뒤 인근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무엇보다 바다는 뻥 뚫려 있는데 이 바닷가에서 그 시민분들이 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물결들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통일과 자유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녘 땅을 처음 본 어린 학생들에겐 잊지 못할 뜻깊은 하루가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되게 친절하고 되게 뭔가 좀 못 보던 것들도 되게 새로워갖고 되게 신기하고 더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통일 교육주간을 맞아 이렇게 전국에선 통일과 관련된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반도 통일 교육의 중심, 국립통일교육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결성된 남북 출신 청소년들의 합창으로 그 시작을 알린 11번째 통일교육주간. 행사장은 통일부 학생기자단으로 활약해온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로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이 기자 활동을 하고 나니까 남북 간의 언어 차이, 유라시아 횡단 열차, 그 이산가족의 슬픔 등등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통일부가 최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모두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저희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다음 세대의 통일의 소망들을 어떻게 끈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거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플랫폼 그리고 어떤 그 전달 체계 속에서 좀 통일 이야기를 해보자. 올해 통일교육주간은 이렇게 미래의 통일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첨단 교육 도구들이 속속 선을 보인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승부 카운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프로게이머들의 e스포츠 경기장처럼 무대 위에서 4명의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각각 컴퓨터 앞에 자리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이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게임을 하는 건데요. 평양과 개성, 신의주, 원산, 나선 이렇게 북한의 5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북한과 관련된 퀴즈를 풀면서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평양의 고층 빌딩 사이로 드론을 띄워 선물을 배달하고 개성에선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식당에서 북한 음식들을 서빙합니다. 고려의 수도로서 그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궁터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남한과 함께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신의주에선 압록강에서 보트를 타고 다니며 아이템들을 수집하고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무역도시 나선에선 광물 수집을, 원산에선 명사심리로 불리는 곱고 부드러운 모래사장, 해수욕장도 방문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는 그 원산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전국에서 우리나라 남북 아울러 전국에서 피서도 가고 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도시를 옮겨 다닐 때면 북한 관련 퀴즈를 풀며 자연스레 지식도 얻게 됩니다. 예선에서부터 결승까지 게임을 통해 가본 북한은 어린 학생들에겐 말 그대로 통일 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북한의 모습을 물론 가봤지 않았지만 잘 구현한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요.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가 가상으로 했었던, 지금 가상으로 했던 거를 진짜 실제로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 게임뿐만 아니라 혼합 현실, M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게임도 선보였는데요. 화면에 공을 던져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몽골과 러시아 그리고 베를린을 통과한 뒤 런던에 도착하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운행해 봅니다. 통일이 되면 기차 여행으로 러시아를 건너서 이제 횡단철도를 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게임으로 구현된 거 보니까 굉장히 되게 조금 더 다가왔던 것 같고 일선 학교에선 증강현실, AR 기술을 접목시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통일과 관련된 각종 교육 자료를 실감나게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요즘 게임도 많이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튜브 같은 영상도 많이 봐서 이런 활동 같은 거는 되게 익숙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처럼 통일 교육은 여러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 세대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었고요. 이들의 통일에 대한 상상과 체험은 앞으로 열릴 한반도 통일의 길에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마감류, 해초류, 조해류, 해조류, 아닌데, 조초류. 파레나 미역, 클로렐라와 같이 수중에 사는 식물의 일종을 말하는 조류. 북한에서는 마름류라고도 합니다. 마름류를 먹고 사는 벌레, 비탑성을 하는 마름류 등의 용례가 확인됩니다. 바다에 무슨 해조류가 마르다는 뜻, 그 뜻으로 들려요. 마름류라고 생각을 아예 못 해봤는데. 해조류라는 말과 마름류라는 말이 너무 다르고. 오늘은 석가탄신일이죠. 대체 휴일인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평화롭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비가 오는 지역이 많다는데요. 외출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